28.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한편 네올리도프는 낯익은 거리를 지나 집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미씨와 대화하면서 느낀 괴로운 감정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자신은 공식적으로 그녀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속박할 만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청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자신을 그녀와 엮었고 그녀에게 언약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음을 자신의 온 존재로 느꼈다.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그는 미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똑같이 계속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다. 모든 게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그는 자택의 현관 계단을 올라가며 속으로 되뇌었다. 저녁 식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를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온 코르네이에게 말했다. 식당에는 식기 한 벌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가봐요. 알겠습니다. 코르네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네올리도프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코르네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싶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듯 다들 악의를 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코르네이가 식기를 들고 나가자 네올리도프는 차를 끓이기 위해 사모바르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발소리를 듣고는 그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황급히 응접실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다름 아닌 석 달 전 어머니가 임종한 밤 응접실이었다. 반사경이 달린 두 개의 램프, 하나는 아버지의 초상 옆에 또 하나는 어머니의 초상 옆에 있는 두 개의 램프가 타오르는 그 방에 들어서자 임종을 앞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떠올랐다. 그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역겹게 느껴졌다. 그 역시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투병 말기에 자신이 솔직히 어머니의 죽음을 바란 것을 기억해냈다. 어머니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고 싶어 어머니의 초상화로 눈길을 던졌다. 유명한 화가에게 5,000 루블을 주고 그리게 한 초상화였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검은 벨벳 드레스 차림이었다. 화가는 가슴과 가슴골, 눈부시게 아름다운 어깨와 목을 특별히 공들여 그린 게 분명했다. 정말로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웠다. 어머니를 반나의 미인으로 묘사한 그 그림에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성모독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석 달 전 바로 그 방에 미이라처럼 말라서 오그라든 그림에도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참기 힘든 지독한 냄새로 방 전체뿐 아니라 집 전체를 가득 채우던 그 여자가 누워 있었기에 거부감은 한층 더 커졌다.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날 어머니가 앙상하고 거무스름한 작은 손으로 그의 하얗고 다부진 손을 잡고서 눈을 바라보며 미차,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날 비난하지 마라, 다오 라고 말하던 모습이 고통으로 빗발의 눈동자에 눈물이 차오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 정말 혐오스럽구나. 그는 대리식으로 매끄러운 눈부신 어깨와 팔을 드러내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 발라의 여인을 쳐다보며 한 번 더 속으로 중얼거렸다. 초성화 속의 드러난 가슴이 그에게 다른 젊은 여인을 떠올리게 했다. 며칠 전 그는 그림과 똑같이 맨살을 훤히 드러낸 여자를 보았다. 미씨였다. 그녀는 무도에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저녁에 자기 방으로 불러들일 구실을 생각해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와 팔을 떠올리며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거칠고 짐승 같은 아버지, 그의 과거와 잔혹함, 또 벨에스피라는 기지 혹은 재치, 또 벨에스피라는 의심스러운 명성을 얻은 어머니, 그 모든 것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수치심을 안겼다. 그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벗어나야 해. 이 모든 위선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해. 코로차킨가 사람들, 마리아 바실리예브나 유산,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래, 자유롭게 숨을 쉬어야 해. 외국으로 떠나야겠다. 그림을 공부하러 로마로. 그는 자기 재능에 대해 스스로 느끼던 의욕을 떠올렸다.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자유롭게 숨을 쉬는 거야.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폴로, 그 다음엔 로마로 가자.
하지만 한시바삐 배심원 직무에서 벗어나야 해. 그 다음에 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에 사시의 검은 눈동자를 지닌 여자 죄수가 놀랍도록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고들의 최고 발언 때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이라니. 그는 다 피운 담배를 황급히 재떨이에 비벼 끄고 한 개비를 더 피우며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머릿속에 잇따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 그때 자신을 사로잡은 동물적인 욕정, 그 욕정을 채웠을 때 느낀 환멸이 떠올랐다. 하늘색 리본이 달린 하얀 드레스가 떠올랐고 자정 예배가 떠올랐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 그날 밤 난 아름답고 순수한 애정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어. 훨씬 이전부터 그녀를 사랑했지. 아니, 고모들 집에서 처음 지내면 논문을 쓰던 시절부터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그러자 그 시절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싱그러움과 젊음과 충실한 삶이 한 줄기 숨결이 되어 그에게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견디기 힘든 슬픔을 느꼈다.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교회에 있던 카츄샤와 상인의 술 상대를 하던 매춘부의 차이보다 더 크지 않았다 해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 시절 그는 앞길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활기차고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리석고 공허하고 목적도 없고 보잘것없는 삶의 그분의 사방으로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니, 굳이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한때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한때 언제나 진실만 말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실제로도 진실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거짓에 가장 무시무시한 거짓, 갈로 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그 무시무시한 거짓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는 것도 떠올랐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는 전혀 없었다. 적어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수령에 빠졌다가 점차 익숙해져 그 안에서 편안히 뒹굴고 있었다. 마리아 바실리 예브나의 남편과 그 자녀들의 눈을 보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와도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거짓없이 미씨와의 관계를 풀 수 있을까? 토지 소유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어머니의 유산을 소유하는 것 사이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카츄샤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한 여자를 버려서는 안 돼.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징역형에서 구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돼. 그때 그녀에게 돈을 주면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듯이 돈으로 죄를 속죄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 그러자 복도에서 그녀를 쫓아가 돈을 쥐어주고 달아나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 그 돈.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혐오를 느꼈다. 정말 혐오스러워. 그때처럼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파렴치한이나 무리한만이 그런 짓을 할 거야. 내가 그 파렴치한이고 무리한이야.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가 걸음을 멈췄다. 과연 내가 진짜로 무리한일까? 그렇지 않다면 뭘까? 그가 자기 말에 스스로 대답했다.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그는 계속 스스로를 폭로했다. 마리아 바실리예브나와 그 남편에 대한 너의 태도는 추악하지 않단 말인가? 저열하지 않단 말인가? 그리고 재산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의 돈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불법적이라 여기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의 나태하고 비루한 그 모든 생활은 무엇보다 심한 것은 카츄사에 대한 너의 행동이지. 무례한 파렴치한 같으니 그들이야 마음대로 날 비난하라지. 난 그들을 속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겠어.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최근 들어 사람들, 특히 오늘 공작과 소피아 바실리예브나와 미씨와 코르네이에게 느낀 혐오가 다름 아닌 스스로에 대한 혐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의 비열함을 인정하는 그 감정 속에 병적이면서도 기쁨과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다. 네올류도프의 삶에는 그 스스로 영혼의 청소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다. 불현듯 때로는 시간의 간극이 꽤 벌어진 후 내면 생활의 시체나 심지어 정치를 자각하고 자기 마음에 쌓여 그 원인이 된 더러운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나서는 정신 상태를 그는 영혼의 청소라고 불렀다. 그런 식으로 각성한 후에는 언제나 자신을 위한 원칙을 세워 그것을 평생 따르려고 했다. 일기를 썼고
두 번 다시 바꾸고 싶지 않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즉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한 표현대로라면 새로운 페이지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세상의 유혹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타락해 종종 예전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그는 몇 차례 스스로를 청소하고 일어섰다. 처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여름에 고모들을 찾았을 때였다. 가장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각성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 뒤 문관 직무를 버리고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열광으로 전시에 입대했을 때도 똑같은 각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빨리 더러워졌다. 그 다음의 각성은 제대를 하고 외국에 나가 그림 공부를 시작할 때 일어났다. 그 이후로 지금껏 청소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더러워진 적이 없었고 자기 양심이 요구하는 것과 자기 생활 사이의 부조화를 이렇듯 심하게 겪은 적이 없었다. 그 간극을 보자 몹시 두려워졌다. 그 간극이 어찌나 크고 자신이 어찌나 심하게 더럽혀졌는지 그는 처음으로 정화의 가능성에 대해 절망했다. 자기 완성과 향상을 위해 이미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잖아. 마음속에서 유혹의 목소리가 말했다. 한 번 더 시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그런 게 인생이야. 그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진실하고 유일하게 강력하고 유일하게 영원한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이미 네올리도프 안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실제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크더라도 눈을 뜬 정신적 존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속박하는 이 거짓을 끊어버리겠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할 거야. 그는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다. 미씨에게 진실을 말하자. 난 방탕한 인간이고 그녀와 결혼할 수 없으며 그저 공연히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고 말이야. 마리아 마실리예브나에게도 말할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할 말이 없군. 사람이 이제 귀족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자. 난 무리아니고 그를 기만했다고 말이야. 유산 문제도 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거야. 그녀 카츄샤에게도 말해야지. 난 무리아니고 그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녀의 운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야. 그래, 그녀를 만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청해야겠다. 그래, 어린아이처럼 용서를 구하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와 결혼하자. 만약 필요하다면. 어릴 때처럼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 앞에 두 손을 포개고는 눈을 들어 누군가를 향해 말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추악함을 씻어주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기 안에 들어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 그가 간청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안에 거하던 하나님이 그의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느꼈고 그 때문에 자유와 활기와 삶의 기쁨만이 아니라 선의 힘까지 온전히 느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는 이 순간 자신이 그것을 전부 행할 수 있다고 느꼈다. 스스로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선한 눈물이기도 하고 악한 눈물이기도 했다. 선하다고 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안에 계속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가 눈을 뜬 데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기 때문이고, 악하다고 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선행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더웠다. 그는 이중창의 덧문을 뗀 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정문을 향해 난 창문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고요하고 상쾌한 밤이었다. 거리에서 바퀴 소리가 울리더니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창문 바로 밑으로 나무잎 하나 없는 키 큰 백약나무가 깨끗이 썰어놓은 작은 광장의 모래 위에 모든 가지가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또렷이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 보였다. 왼편에는 환한 달빛에 하얗게 비쳐 보이는 흑간 지붕이 있었다. 앞쪽에는 나무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사이로 담장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네올리도프는 달빛에 비친 정원과 지붕, 백약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참 좋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요. 그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입 밖으로 냈다. 29. 마슬로바는 저녁 6시에야 감방으로 돌아왔다. 걷는데 익숙하지 않은 발로 15
베르스타나 되는 돌길을 걸어와 피곤하고 아팠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엄중한 판결에 마음이 무너졌고 배까지 고팠다. 휴정 때 수의들이 옆에서 빵과 삶은 계란을 먹기 시작했을 때는 입에 침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그들에게 국을 하는 것은 굴욕이라고 생각했다. 그 뒤로 3시간이 더 흐르자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기운만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뜻밖의 선고를 들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자신이 들은 것을 곧바로 믿을 수도 없었고 자신과 진역수라는 개념을 연결 지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판사들과 그 소식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배심원들의 침착하고 사무적인 얼굴을 보고는 분노에 휩싸여 법정 전체에 울리도록 자신은 무죄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지만 그 외침 역시 상황을 바꾸지 못할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무언가로 여겨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랍도록 잔혹한 부당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특히 놀란 점은 자기를 그토록 잔혹하게 심판한 게 남자들, 갈로 열고 젊은 남자들, 어쨌든 늙지도 않은 남자들, 줄곧 너무도 다정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남자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단 한 사람, 검사보만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개정을 기다리며 피고인실에 앉아 있을 때와 휴정 때 그녀는 그 남자들이 그저 자기를 구경하기 위해 다른 볼일이 있는 척하며 문을 지나치거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돌연 그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말이다. 처음에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망연자실하여 피고인실에 앉아 호송을 기다렸다.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담배를 피우는 것뿐이었다.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방에 끌려온 보츠코바와 카르친킨이 그런 그녀를 보았다. 보츠코바는 곧 마슬로바에게 징역수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때? 바란 대로 됐냐? 정신 차렸어? 아마 피할 수 없을 거다. 더러운 년. 넌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거야. 수용소에서는 뭣도 부르지 못할걸? 마슬로바는 힐라트 소매에 두 손을 쑤시 넣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걸음 앞의 더러운 마루를 꼼짝 않고 바라보면서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난 당신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당신들도 날 가만 내버려둬요. 정말로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다. 카르친킨과 보츠코바가 끌려나가고 수위가 그녀에게 3루블을 가져다 주자 그때야 비로소 다소나마 기운을 회복했다. 네가 바슬로바냐? 그가 물었다. 자, 여기 마님이 보낸 거다. 그가 돈을 건네며 말했다. 어떤 마님이요? 그냥 받아두어. 난 너희 같은 것들과 이야기하지 않아. 그 돈을 보낸 사람은 유곽의 주인 기타예바였다. 법정을 나왔을 때 그녀는 집행관을 돌아보며 마슬로바에게 돈을 좀 전달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집행관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가를 받은 그녀는 통통한 하얀 손에서 단추가 셋 달린 사슴 가죽 장갑을 벗고 실크 스커트의 뒤쪽 주름 사이로 최신 유행의 지갑을 꺼내더니 유곽에서 벌어들인 유가증권으로부터 방금 오려낸 꽤 많은 이자권 중에 2루블 50코페아니카짜리 하나 골라 20코페아니카짜리 은화 2개와 10코페아니카짜리 은화 1개를 더해서 집행관에게 건넸다. 집행관은 수위를 불러 기부자가 보는 앞에서 그 돈을 넘겼다. 제발 확실하게 전해주세요. 까톨리나 알베르토 보거나가 수위에게 말했다. 수위는 그런 의심을 받은 데 모욕을 느껴 마슬로바를 그토록 부둥퉁하게 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곽 주인은 그저 마슬로바에게 변호를 해줬다 아닙니까? 그리고 갈 때 돈도 주네. 이런 일 하는 사람이 더 착하다. 마슬로바는 돈을 받고 기뻐했다.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담배를 구해 한 모금 빨 수만 있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생각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욕구에 온통 쏠려 있었다. 어찌나 간절히 원했던지 다른 방들이 문에서 복도로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를 느꼈을 때는 공기를 더 탐욕스럽게 들어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녀를 돌려보내야 할 서기가 피고들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한 데다 심지어 변호사들 중 한 명과 금지 처분을 받은 기사에 대한 논쟁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몇 명이 재판 후에도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와 서로 무슨 말을 쏙닥거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마침내 5시가 다 됐을 즈음에야 그녀는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호송병들인 니전이 고브고로드 사람과 추바 시인이 법원 뒷문을 통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법원 입구를 나서기 전에 그녀는 20코페이카를 건네며 갈라치 2개와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추바 시인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돈을 집으며 말했다. 좋아, 사다 주지. 그러고는 정말로 정직하게 담배와 칼라치를 사왔고 그 스름돈을 돌려주었다. 도중에 담배를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슬로바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채우지 못한 채 계속 감옥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입구에 다다를 무렵 기차로 호송된 100여 명의 죄수들이 끌려왔다. 통로에서 그녀는 그들과 맞닥뜨렸다. 특수염을 기른 사람, 수염을 깎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러시아인, 이민족인, 머리를 반쪽만 삭발한 사람 등 죄수들은 족쇄를 철컥거리면서 대기실을 먼지와 발소리와 말소리와 코를 지르는 땀냄새로 가득 채웠다. 마슬로바 옆을 지나치던 죄수들이 전부 탐욕스럽게 힐끔거렸다. 욕정에 사로잡혀 표정까지 달라진 몇몇은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이 아가씨 예쁜데? 한 남자가 말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다른 남자가 한쪽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고 뒤통수를 파르스름하게 빡빡 밀고 콧수염 외에 얼굴 전체를 깨끗이 면도한 남자가 발에 족쇄를 찬 채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면서 펄쩍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애인도 못 알아보나? 고상한 척 좀 그만해. 그녀가 밀치자 그가 이를 드러내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불안당 같으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뒤에서 다가온 부소장이 소리쳤다. 죄수는 몸을 바싹 움츠리고 황급히 물러났다. 부소장이 바슬로바에게 버럭 소리쳤다. 넌 왜 여기 있어? 바슬로바는 법원에서 끌려와 이제 막 도착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귀찮을 만큼 필요했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소장님. 지나가던 죄수들 뒤에서 고참 호성병이 나와 한 손을 모자에 붙이며 말했다. 그럼 소장이가 넘겨. 이 무슨 꼴벌기네야. 알겠습니다, 부소장님. 소콜로프 인계해. 부소장이 외쳤다. 고참 호송병이 마슬로바에게 다가와 성난 모습으로 어깨를 쿡 찌르더니 고갯질을 하고는 여자 죄수 구역의 복도로 끌고 갔다. 복도에서 간수가 몸수색을 하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갈로 열고 담뱃갑은 칼라치 속에 감춰 넣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녀를 아침에 떠난 감방으로 들여보냈다. 30번째 글입니다. 마슬로바가 수감된 감방은 길이 9 아르신의 너비 7 아르신의 길쭉감방이었다. 창문이 2개 있고 벽에 낡은 빼치카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말라서 갈라진 판자로 짠 침상이 공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문 맞은편 한가운데 밀랍 양초가 달린 검은색 이콘이 있고 그 아래엔 먼지로 뒤덮인 밀집 꽃다발이 걸렸다. 문 너머 왼쪽에는 바닥이 거무스름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 위에 악취가 나는 큰 나무통이 놓였다. 점호가 막 끝나고 여자들은 새벽까지 갇히게 됐다. 이 감방의 주민은 모두 15명으로 여자가 12, 아이가 3이었다. 아직 꽤 환했으며 두 여자만 머리까지 할라트를 뒤집어쓰고 침상에 누워있었다. 신분 증명서가 없어서 구금된 모자란 여자와 절도로 복역 중인 폐병 환자였다. 이 여자는 자지 않았다. 그저 머리 밑에 할라트를 빼고 누워 목구멍을 간지리며 자꾸 차오르는 가래와 기침을 참기 위해 눈을 크게 뜬 채로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머리 수건을 벗고서 거친 암압포 천으로 지은 쏘고 차림을 하고 있었다. 몇몇은 침상에 앉아 바느질을 했고 몇몇은 창가에 서서 앞마당을 지나가는 남자 죄수들을 구경했다. 바느질하는 세 여자 가운데 한 명은 마슬로바를 배웅한 노파 클로볼루나였다. 침울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린 노파는 주름 투성이에 턱살이 자루처럼 늘어지고 관자놀이 부근에 흰머리가 섞인 아마색 머리를 짧게 닦고 뺨에 난 사마귀에 털이 자란 키 크고 힘센 여자였다. 그 노파는 남편을 도끼로 살해한 제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기가 데려온 딸을 집적거려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녀는 방장이었으며 술도 팔았다. 안경을 쓰고 바느질을 했는데 노동으로 단련된 큼지막한 손에 농민의 방식대로 바늘 끝이 자기를 향하도록 하여 바늘을
세 손가락에 쥐었다. 그 옆에는 들창구에다 작고 검은 눈을 지닌 가무잡잡하고 자그마한 여자가 앉아 도천으로 자루를 찍고 있었다. 착하고 수다스러운 여자였다. 건널목지기의 아내였다. 그녀가 기차를 맞이하러 깃발을 들고 나오지 않아 기차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3개월 금고형을 받았다. 바느질하는 세 번째 여자는 페도시아였다. 감방 동료들은 페니키차라고 불렀다. 흰 살결과 발그레한 뺨과 어린아이 같은 맑은 하늘색 눈동자를 지니고 두 갈래로 길게 딴 아마색 머리를 자그마한 머리에 둘러 감은 아주 젊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남편의 독사를 꾀한 죄로 구금되어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독살하려고 시도한 것은 16살에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 직후였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던 8달 동안 그녀는 남편과 화해했을 뿐 아니라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사이좋게 지냈다. 남편과 시아버지, 특히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시아버지가 무죄 방면을 받도록 재판에서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그녀는 결국 시베리아 강제 노역을 선고받았다. 착하고 명랑하고 잘 웃는 그 페도시아라는 여자의 침상은 마슬로바의 옆자리였다. 그녀는 마슬로바를 좋아하게 됐을 뿐 아니라 마슬로바를 보살피고 시중드는 것을 임무로 여겼다. 침상에는 일 없이 앉은 여자들이 2명 더 있었다. 한 명은 창백하고 여인 얼굴을 한 40살가량의 여자였다. 아마도 한때는 매우 아름다웠을 테지만 지금은 야위고 창백했다. 품에 아기를 안은 채 길게 늘어진 하얀 젖가슴을 물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신병이 징집되어 끌려갈 때 사람들이 지방경찰서장을 가로막고 신병을 빼앗아간 사건이 그녀의 죄목을 이루었다. 불법으로 징집된 젊은이의 친척 아주머니인 그 여자는 신병을 태우고 가는 말의 고삐를 가장 먼저 잡았다. 일 없이 침상에 앉은 또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온통 주름 투성이에다 머리칼이 희끗하고 등이 굽은 착한 노파였다. 그 노파는 배치가 옆 침상에 앉아서 옆을 지나쳐 달려가는 머리를 짧게 깎고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큰 소리로 깔깔거리는 4살짜리 사내 아이를 잡는 신용을 했다. 루바시카만 입은 사내 아이는 그녀를 지나쳐 뛰어가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것 봐, 못 잡았지? 방화제로 아들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노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운 마음씨로 금고형을 견뎌내고 그저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들에 대해서만 슬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을 생각하며 슬퍼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그를 깨끗하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내도 없이 혼자 지내는 그의 몸에 이가 들끓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이 7명 외에도 아직 4명의 여자가 열린 창문들 중 한 곳에 서서 격자 쇠창살을 붙잡은 채 앞마당을 지나가는 마슬로바가 입구에서 맞닥뜨린 그 죄수들을 향해 몸짓을 해 보이고 소리를 지르며 수작질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절도죄로 복역 중인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뚱뚱하고 살이 축 늘어진 붉은 머리 여자였다. 얼굴과 손은 주근깨 투성이에 누렇게 떴고 끈을 풀어 열어젖힌 옷깃 밖의 토실토실한 목이 드러났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갈라진 목소리로 쌍스러운 말들을 크게 외치랬다. 그 옆에 키가 10살짜리 여자아이만 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상반신이 길고 다리는 아주 짧은 볼품없는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얼굴은 반점으로 덮여 불그레하고 검은 두 눈동자 사이에 간격이 넓고 하얀 뻐드렁니가 작고 두툼한 입술 사이로 엿보였다. 그녀는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때때로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멋부리기를 좋아해 예쁜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 여자 죄수는 절도와 방화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들 뒤에는 아주 더러운 회색 속옷 차림에 가련한 표정을 지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야유고 힘줄이 붉어지고 배가 부른 임신한 여자였는데 작물 은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줄곧 격려와 애정이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창가에서 4번째 여자는 술을 밀매한 죄목으로 복역 중인 땅딸막한 시골 여자로 눈이 심하게 튀어나오고 얼굴은 선해 보였다. 그 여자 갈로 열고 노파와 함께 노는 사내아이와 7살짜리 여자아이의 어머니인데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감옥에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 여자도 다른 이들처럼 창밖을 쳐다보았지만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면서 긴 양말을 뜯고 지나가는 남자 죄수들이 앞마당에서 찌끄리는 소리에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연한 아마색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7살짜리 딸은 속옷 차림으로 붉은 머리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는 시선을 한 곳에 두고 자그마한 야윈 손으로 붉은 머리의 치마를 꼭 붙잡은 채 여자들과 남자 죄수들이 주고받는 욕설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암기라도 하듯 그 말들을 조그맣게 따라했다. 12번째 여자 죄수는 자기가 낳은 사생아를 우물에 빠뜨린 하급 사제의 딸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아가씨였다. 짧고 풍성한 아마색의 따은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튀어나온 눈이 한 곳을 응시했다. 더러운 회색 속옷만 걸친 그녀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맨발로 감방의 빈 공간을 이리저리 걷다가 벽에 이르면 획 돌아서기를 되풀이했다. 이거까지만 읽읍시다. 31. 자물쇠가 들거덕거리고 마슬로바가 감방 안에 들어서자 다들 돌아보았다. 하급 사제의 딸도 한순간 걸음을 멈춘 채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마슬로바를 보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 다시 특유의 보폭이 큰 단호한 걸음으로 서성이기 시작했다. 코라볼리노는 거친 아마포 속에 바늘을 찔러 넣고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안경 너머로 마슬로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 돌아왔구나. 난 네가 무죄방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특유의 남자 같은 목신 저음으로 말했다. 징역을 받았나 보군. 그녀는 안경을 벗고 바느질감을 침상 위 옆자리에 내려놓았다. 얘야, 아주머니와 난 네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석방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어. 실제로 그렇게 한데 어떤 사람들은 돈도 받는다더라. 그야 당사자의 운에 달렸지만 말이야. 건널 목적이 아내가 즉시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 이를 어쩐담? 우리 추측이 틀렸나 봐요. 얘야, 아무래도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나 보다. 그녀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울림이 좋은 상냥한 말을 계속 건넸다. 정말 선고를 받았어? 페도시아와 연민과 부드러움이 깃든 어린아이 같은 맑은 하늘색 눈망울로 마슬로바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이 페도시아가 앳되고 명랑한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변했다. 마슬로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끝에서 두 번째인 자기 자리로 말없이 가서 코라볼리노 옆에 앉았다.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나 보네. 페도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슬로바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마슬로바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머리맡에 칼라치를 내려놓고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 먼지 투성이인 할라트를 벗고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칼에서 머리 수건을 벗은 뒤 침상에 앉았다. 침상의 반대편 끝에서 사내 아이와 놀아주던 덩굽은 노파도 가까이 다가와 마슬로바를 마주보고 섰다. 쯧쯧쯧 그녀가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사내 아이도 노파를 따라오더니 눈을 크게 뜨고 윗 입술을 불룩하게 내민 채 마슬로바가 가져온 칼라치를 뚜레져라 쳐다보았다. 오늘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자신을 동정하는 그 모든 얼굴을 보게 되자 마슬로바는 울고 싶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썼고 노파와 사내 아이가 다가올 때까지는 잘 참아냈다. 그런데 연민과 다정함이 뒤섞인 노파의 혀차는 소리를 들은 순간 무엇보다 진지한 눈으로 갈라치와 자기를 번갈아 보는 사내 아이와 눈길이 마주친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얼굴 전체가 파르르 떨리나 싶더니 그녀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라고 했잖아. 코라볼리노가 말했다. 뭐야, 주방이냐? 그녀가 물었다. 마슬로바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끄끄 흐느끼며 갈라치에서 담뱃값을 끄집어내 코라볼리노에게 건넸다. 담뱃값에는 볼에 연지를 바르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가슴을 세로꼴로 드러낸 귀부인의 그림이 있었다. 코라볼리노는 그림을 보더니 무엇보다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쓴 게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담배를 한 겹이 꺼내 램프로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 마슬로바에게 내밀었다. 마슬로바는 계속 울면서 담배 연기를 연극부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가 내뱉었다. 징역형이에요. 그녀가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고리대금 업자, 저주받을 흡혈귀 같으니. 코라볼리노가 말했다. 아무 죄도 없는 처자에게 엄벌을 내리다니. 그때 창가에 남아있던 여자들 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도 소리내어 웃었고 어린아이다운 그 가냘픈 웃음소리가 다른 세 여자의 날카로운 목신소리와 뒤엉켰다.
앞마당에 있는 남자 죄수의 어떤 행동이 창문 밖을 바라보던 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 털을 빡빡 민 숙회 같으니 뭘 하는 거야? 머리털이 붉은 여자가 중얼거리더니 얼굴을 격자 창살에 바짝 붙인 채 뚱뚱한 몸 전체를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쌍스러운 말을 외치기 시작했다. 참나, 북가죽 같은 년, 뭘 깍깍거리고 있어? 코라볼리나가 붉은 머리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는 다시 마슬로바를 돌아보았다. 흉기를 많이 받았나? 4년이요, 마슬로바가 말했다.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한 방울이 담배에 떨어졌다. 마슬로바는 화가 나서 담배를 꾸깃꾸깃 짓눌러 획 던진 후 다시 한 개비를 꺼냈다. 그늘 목적이 안에는 비록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냉큼 꽁초를 집어들고 가지런히 피우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마도 아니 정말로 진실 따위는 돼지들이 먹어 치웠나 보야. 보구나 얘야, 그녀가 말했다. 제멋대로야. 마트베이 예번아는 네가 무죄방면 될 거라고 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단다. 얘야, 내 심장이 예민한 거야. 그 자들이 사랑스러운 그 애를 물어뜯을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네. 그녀가 만족스러운 기색으로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때 남자 죄수들이 전부 앞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 버리자 그들과 수작질을 하는 여자들도 창문에서 물러나 마슬로바 쪽으로 다가왔다. 이 통방울 눈을 한 선술집 여자가 딸을 데리고 가장 먼저 다가왔다. 왜 그렇게 중형을 받은 거야? 그녀가 마슬로바 옆에 나란히 앉아 빠른 손놀림으로 계속 긴 양말을 뜨면서 물었다. 돈이 없으니까 중형을 받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었다면 아마 무죄방면이 되었을 거야. 코라볼리나가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머리털이 덥수룩하고 코가 큰 남자 말이야. 그 남자는 물속에서도 마른 상태로 사람을 끄집어낸데 그 남자에게 부탁했더랍니다. 물론 부탁을 했죠. 예쁜이가 이를 드러내고서 그를 옆으로 다가 앉으며 말했다. 그 남자는 천두불 밑으로는 침도 뱉어주지 않을걸요. 그럼 네 팔자가 그런가 보다. 방화제로 수감 중인 노파가 끼어들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젊은 녀석에게서 아내를 빼앗고 그 젊은 놈은 감옥에 가두어 이한테 피를 빨리게 하고 다 늙은 나까지 이런 곳에 쳐넣으니. 그녀가 100번쯤 찌꺼린 자신의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감옥과 버럭질은 피할 수 없는가 보다. 버럭질이 아니면 이렇게 감옥이니. 누구나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선술집 여자가 말했다. 딸의 머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여자는 뜨개질 감을 옆에 내려놓고 딸을 두 다리 사이에 끌어당겨 빠른 손놀림으로 머리를 훑기 시작했다. 왜 술을 파느냐고 묻지.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그녀가 손에 익은 일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마슬로바는 선술집 여자의 말에 술을 떠올렸다. 술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옷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이제는 그저 간간히 흐느끼면서 코라볼리나에게 말했다. 가미르카 말이지? 알았다 주마. 가미르카는 죄수들 사이에서 술을 뜻하는 언어 숨겨진 말, 비속어 이런 거랍니다. 가미르카 말이지? 알았다 주마. 코라볼리나가 말했다.